안녕하세요. 머니 헤르메스입니다. 여러분, 내 노후 자금을 지키려고 만든 국민연금이 오히려 내 주식을 폭락시키는 주범이 됐다면 믿으시겠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 같죠? 그런데 지금 시장에서 진짜로 그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국민연금이 150조 원어치 주식을 판다는 겁니다. 코스피가 올해만 82% 뛰면서 비중이 목표치를 한참 초과했고 다시 맞추려면 그 정도는 시장에 던져야 한다는 계산이 나왔거든요. 투자자들이 지금 이 숫자 하나에 떨고 있어요. 뉴스 어디를 봐도 150조 폭탄이라는 말이 도배되고 있고 시장 분위기도 뒤숭숭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150조라는 숫자에 아무도 짚어주지 않는 조건이 하나 달려 있습니다. 이번 주 수요일, 그 조건 자체가 통째로 바뀔 수 있는 결정이 내려집니다. 그 결정 하나로 150조 폭탄의 심지가 뽑힐 수 있어요. 오늘 그 이야기를 처음부터 끝까지 풀어드릴게요. 국민연금이 굴리는 돈이 지금 1,800조 원입니다. 우리나라 국민 전체가 평생 납부한 보험료가 쌓여 만들어진 규모예요. 이 어마어마한 돈을 그냥 한 곳에 몰아놓는 게 아니라 국내 주식 몇 퍼센트, 해외 주식 몇 퍼센트, 채권 몇 퍼센트 이렇게 아주 정밀하게 나눠서 운영합니다. 국내 주식 14.9%, 해외 주식 37.2%, 국내 채권 24.9%, 해외 채권 8%, 대체 투자 15%. 이렇게 자산군별로 목표 비율이 정해져 있어요. 목표로 정해놓은 비율에서 너무 크게 벗어나면 강제로 다시 맞춰야 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이걸 리밸런싱, 쉽게 말하면 비중 조절이라고 합니다. 냉장고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야채 칸은 15%, 냉동 칸은 40%, 음료 칸은 45%로 딱 정해뒀는데 야채가 갑자기 스스로 2배로 불어나서 냉장고 절반을 차지해버린 겁니다. 다른 음식들이 다 밀려나는 거죠. 당연히 야채를 꺼내서 원래 비율로 돌려놔야 합니다. 그냥 두면 냉장고가 정상적으로 돌아가질 않으니까요. 국민연금도 마찬가지예요. 자산 비율이 목표치에서 너무 크게 벗어나면 규정상 강제로 팔아서 다시 맞춰야 합니다. 올해 코스피가 연초 대비 약 82% 폭등하면서 가만히 있었는데도 국내 주식 비중이 목표치인 14.9%에서 24.5%까지 치솟았습니다. 2026년 2월 말 기준으로 국내 주식 잔고만 395조 원이 넘거든요. 숫자로 보면 더 분명해집니다. 전체 1,800조 원에서 목표 비중인 14.9%를 적용하면 268조 원만 국내 주식으로 들고 있어야 하는데 지금은 500조 원 가까이 쥐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 전략적 전술적 배분 허용 범위를 합친 상단인 19.9%까지 적용해도 최대 358조 원이 한도예요. 지금 잔고인 500조 원에서 이 한도를 빼면 약 140조 원에서 150조 원. 이게 바로 언론 헤드라인을 도배하고 있는 150조 원이라는 숫자의 진짜 정체입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투자자 입장에서 생각해보세요. 시장이 올라서 내 자산이 늘었는데 규정 때문에 강제로 팔아야 하는 구조에 갇혀 있다는 겁니다. 저도 처음엔 이 숫자가 이렇게 나올 줄 몰랐습니다. 그런데 계산을 뜯어보면 전혀 황당한 얘기가 아니에요. 코스피가 이렇게 단기간에 폭등하면 국민연금 입장에서는 가만히 있어도 비중이 저절로 초과되는 구조거든요. 올라갈수록 팔아야 하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지금 이 구조, 투자자라면 반드시 이해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 150조라는 숫자에는 결정적인 조건이 달려 있거든요. 그 조건이 이번 주 수요일에 통째로 바뀔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모든 뉴스가 150조 매도 폭탄만 외치고 있는데 정작 이번 주 수요일 기금위에서 논의되는 안건을 뜯어보면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5월 28일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가 2027년부터 2031년까지 향후 5년간의 자산 배분 계획을 확정합니다. 이게 오늘 이야기에서 가장 중요한 대목이에요. 이 자리에서 국내 주식 목표 비중을 지금의 14.9%로 올리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거든요. 지난 5월 15일 제4차 기금위 회의에서 이미 국내 주식 비중을 확대하는 방향에 공감대가 형성됐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방향은 이미 정해졌어요. 문제는 얼마나 올리느냐, 그 폭입니다. 여기에 전략적, 전술적 허용 범위까지 더하면 상단이 24.9%까지 올라갑니다. 한 번만 더 계산해 볼게요. 전체 1,800조 원의 허용 상단 24.9%를 적용하면 약 448조 원입니다. 지금 국내 주식 잔고가 약 500조 원 수준이니까 차이가 52조 원으로 확 줄어들어요. 기존 150조 매도에서 52조로 줄어드는 겁니다. 거기다 지수가 조금만 조정을 받으면 팔아야 할 이유 자체가 사라지는 거고요. 목표 비중이 바뀌는 순간 150조 폭탄의 심지가 뽑히는 겁니다. 시장이 공포에 떨던 그 숫자가 통째로 사라질 수 있어요. 여러분은 이 결과가 어떻게 나올 거라고 예상하세요? 기금위가 시장 기대만큼 비중을 올릴지 아니면 신중론에 밀려 소폭에 그칠지
저는 개인적으로 완전한 19.9%까지 한 번에 올라오기보다는 중간 어딘가에서 절충안이 나올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어요. 여러분의 예상은 어떠신가요? 댓글로 달아주시면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저도 하나하나 다 읽고 있거든요. 물론 좋은 이야기만 들으면 안 되겠죠. 이게 쉽게 결정될 일은 아닙니다. 노동계와 사용자 측 위원들 모두 확대폭을 신중하게 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요. 코스피가 고점 구간에 있는 상황에서 연기금이 주식 비중을 더 늘리는 게 적절하냐는 비판도 나오고 있고요. 국민의 노후 자금을 증시 부양에 활용하는 것 아니냐는 사회적 우려도 만만치 않습니다. 만약 목표 비중이 기대치인 19.9%에 못 미치고 16%에서 17% 수준에 그친다면 매도 압박이 조금 줄어들 뿐 폭탄의 불씨가 완전히 꺼지지는 않습니다. 이 가능성도 냉정하게 열어두셔야 해요. 그렇다면 비슷한 길을 먼저 걸어간 나라를 보면 어떨까요? 그 나라가 이 결정을 내린 뒤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숫자가 직접 말해줍니다. 여기서 잠깐 비슷한 사례를 하나 보시면 더 놀라실 거예요. 일본의 공적연금 GPIF 이야기입니다. 세계 2위 규모의 이 연기금이 2013년에서 2014년 사이 지금 우리와 완전히 똑같은 결정을 내렸습니다. 국내 주식 비중을 11.5%에서 24.7%로 2배 이상 확대한 겁니다. 당시 일본도 지금 우리처럼 연기금이 주식을 더 사는 게 맞느냐는 논쟁이 뜨거웠어요. 아베노믹스가 한창이던 시절, 일본 정부는 그 논쟁을 뚫고 결정을 밀어붙였습니다. 이 결정이 나오자마자 외국인 투자자들이 어떻게 읽었는지 아세요? 일본 정부가 자국 증시를 본격적으로 밀어주겠다는 가장 확실한 신호로 읽은 겁니다. 말 그대로 사겠다는 돈이 줄을 서는 상황이 된 거예요. 외국인 매수세가 폭발적으로 유입됐고 결과는 어떻게 됐냐고요? 2012년 말부터 2023년 말까지 일본 주식 총수익률이 907%였습니다. 같은 기간 한국 주식 총수익률이 61%였으니까 5배 가까운 차이가 나는 거예요. 니케이 지수는 당시 2만 포인트 수준에서 2024년 사상 최초로 4만 포인트를 돌파했습니다. 그리고 GPIF의 이 결정은 단순히 주가만 끌어올린 게 아니었습니다. 일본 기업들의 대대적인 지배구조 개혁을 촉발했거든요. 연기금이 주주 가치를 의식하는 기업의 주식에 가점을 부여하는 새로운 기준을 도입하니까 상장 기업들이 살아남기 위해 스스로 자사주를 사고 배당을 늘리고 주주 소통을 강화하기 시작했습니다. 연기금 비중 확대가 기업 개혁으로 이어지고 이게 다시 주가 상승과 연금 수익률 상승으로 연결되는 선순환이 만들어진 거예요. 곡간이 채워지니 기업도 주주도 연금도 다 같이 배불러지는 구조가 된 겁니다. 저는 이 흐름을 보면서 지금 한국이 어디쯤 와 있는지 생각했습니다. 일본이 그 큰 물결의 출발선에 섰던 것처럼 지금 한국에서도 비슷한 구조가 동시에 맞물리고 있거든요. 상법 개정으로 자사주 소각 의무화가 시행됐습니다. 일본의 거버넌스 코드 도입과 정확히 같은 역할이에요. 기업들이 주주 가치를 높이는 방향으로 움직이도록 제도적으로 강제하는 겁니다. 여기에 오는 6월 MSI 글로벌 지수에서 한국이 선진국 관찰 대상국으로 지정될지 여부가 결정됩니다. 만약 관찰국으로 지정되면 최대 300억 달러, 우리 돈으로 수십조 원의 외국 패시브 자금이 자동으로 유입될 수 있어요. 그리고 이번 주 28일 기금위에서 국민연금 비중 확대가 확정되면 이 세 가지가 동시에 작동하는 겁니다. 밸류업 정책의 MSCI 관찰국 지정의 연기금 비중 확대. 일본은 이 조합으로 10년 만에 시장 패러다임을 바꿨습니다. 지금 한국은 그 조합의 출발선에 서 있는 거예요. 물론 일본이 10년 걸렸다고 한국도 10년이라는 법은 없습니다. 구조가 같다고 결과가 같다는 보장도 없어요. 하지만 이 흐름이 어느 방향을 가리키고 있는지는 분명히 읽힙니다. 그 방향을 읽는 사람과 그냥 흘려보내는 사람 사이의 차이는 나중에 생각보다 크게 벌어지거든요. 가장 중요한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야기를 정리하면서 지금 당장 여러분이 챙겨야 할 것들을 짚어드리겠습니다. 오늘 이야기의 핵심은 이겁니다. 150조 매도 폭탄은 목표 비중이 14.9%로 고정된 상태에서만 유효한 숫자입니다. 28일 기금위에서 목표 비중이 19.9%로 올라가면 이 숫자는 급격히 줄어들어요. 허용 범위 상단 24.9%까지 적용되면 사실상 매도 없이도 운용이 가능한 구간이 됩니다. 일본 GPIF가 똑같은 결정을 내렸을 때 10년간 DK는 2배가 올랐고 총수익 기준으로는 297%가 나왔습니다. 그게 바로 지금 우리가 봐야 할 진짜 숫자입니다. 28일 기금위 결과에서 국내 주식 목표 비중이 몇 %로 확정됐는지, 허용 범위 상단이 어디까지 올라갔는지, 이 두 숫자가 확정되는 순간 시장이 어떻게 반응할지가 그려집니다. 달력에 표시해두세요. 수요일입니다. 체크할 리스크도 있습니다. 미국 30년물 국채 금리가 5%를 넘는 고금리를 유지하고 있어요. 이 상태가 꺾이지 않으면 글로벌 기관들 입장에서는 굳이 한국 주식을 살 이유가 줄어듭니다. 안전하게 미국 국채만 사도 5%가 넘는 수익을 챙길 수 있으니까요.
미국 10년물 국채금리 기준으로 4.5% 아래로 내려와줘야 외국인 자금이 한국으로 복귀하기에 가장 우호적인 환경이 만들어진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기금리 결과가 기대에 못 미칠 가능성도 냉정하게 열어두셔야 하고요. 좋은 구조가 갖춰진다고 해서 단기 주가가 직선으로 오르는 건 아닙니다. 실제로 일본에서도 GPIF 비중 확대 이후 단기 변동성은 상당했거든요. 2016년 한 분기에만 GPIF가 52조 원 넘는 손실을 낸 적도 있어요. 큰 방향이 맞아도 단기 흔들림은 반드시 옵니다. 변동성 속에서 큰 그림을 잃지 않는 것, 하루 이틀 빠지는 숫자에 흔들려 잘못된 판단을 내리지 않는 것, 그게 결국 이 흐름의 열매를 가져가는 방법입니다. 저는 그런 판단 실수를 하는 경우를 정말 많이 봤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 분들은 뉴스에서 150조라는 숫자만 보고 공포에 흔들리는 사람들과는 다른 시각을 갖게 되셨을 겁니다. 헤드라인 숫자 뒤에서 진짜 조건을 읽어내는 것, 공포 뉴스 속에서 진짜 신호를 찾아내는 것, 그게 바로 흔들리지 않는 투자자입니다. 여러분이 그런 투자자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28일 기금이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오늘 이야기한 구조를 알고 계시면 숫자가 나오는 순간 바로 읽히실 겁니다. 언론이 또 다른 숫자로 공포를 키울 때 그 숫자 뒤에 어떤 조건이 달려있는지 스스로 따져볼 수 있는 눈이 생기신 거예요. 그게 이 영상을 보신 가장 큰 수확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세요. 알고리즘이 이 영상을 더 많은 분들께 보여주는데 좋아요 하나가 생각보다 큰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투자하면서 제일 궁금한 게 있으시면 댓글로 적어주세요. 제가 직접 다 확인하고 있고 다음 영상 주제로 가져오겠습니다. 실제로 지난번에도 댓글에서 나온 질문이 그대로 영상이 됐거든요. 여러분 궁금증이 곧 다음 콘텐츠입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다음 분석도 놓치지 않으실 수 있어요. 지금까지 머니 헤르메스였습니다.